안녕하세요. 책 친구 애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요. 이충렬 씨의 간송 전영필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읽게 된 계기는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동대문 DDP에 있는 그 전시관을 갔다 왔어요. 그 3.1절 그 100주년 특집이라고 해서 그 간송 전영필의 그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전이 3월 말이면 그 끝난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지금 우이동에 살고 있는데요. 간송 옛집이 그 도봉구 그 방학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간송의 옛집을 한 5차례 정도 제가 찾아갔던 것 같은데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제가 그 간송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2017년도 9월 달에 읽었네요. 그전에는 그냥 간송이라 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한 사람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백만장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 간송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이 작가 그 이충렬 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4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충렬 씨가 1996년 그 간송미술관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2006년도에 간송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 그 출품한 그 22점의 국보와 보물을 보면서 간송 전영필의 일대기를 쓰고자 하셨답니다. 이 간송이 일제 강점기에 그의 재산을 거의 바쳐서 문화재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간송의 삶에 매료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그는 그 집요하리만큼 그 철저하게 그 취재를 하고 그리고 세심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간송의 삶과 시대를 완벽하게 되살려 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간송 전체를 다룬 그 평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송하면 우리가 위창 오세창 선생님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간송이 이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위창 그 오세창 선생님의 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 오세창 씨는 그 추사 김정희 씨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송이라는 호를 지어준 사람도 오세창입니다. 간송이란 뜻은 그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그리고 사치사철 푸른 소나무라 해서 간송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간송 전영필은 1906년에 태어나서 20대에 아주 백만장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게 돼서요. 시의 간송이 상속받았던 재산은 그 당시 기와집 2,000채 정도 되는 돈으로서 현 시가로 하면 6천억 정도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뭐 거의 썼다고 하니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재산이면 그냥 유주자적하게 편한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간송은 여러 가지 고난을 딛고서 그리고 수집하는데 전 재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그 유물이나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많이 유출되는 시기였어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무덤을 도굴하기까지 하면서 유물들을 일본으로 많이 유출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런 유물들을 경매에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그 간송은 너무 그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유출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문화재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단지 문화재로 치부하지 않고 민족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재들을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간송이 왜 문화재 수집에 전 재산을 바쳤고 또 젊음을 바쳤고 또 그에게 어떤 번민이 있었으며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실제 그 간송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또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가 보아가게 수장해 놓은 많은 문화재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손실되기도 했지만 그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가슴에 안고 그 전시에도 그리고 잘 때는 베개 속에 넣고 있으면서 그거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가 민족혼에 대한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송 전영필 수집품의 몇 점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그 해설 부분에 보면 그 간송 전영필 수집품의 문화사적 의미 해서 그 이원복 씨가 쓴 글이 있어요. 국립광주박물관장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간송은 남다른 미감과 각별한 신미안의 소유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고서와 체거의 감시관이었던 위창, 오세창 등의 도움에 힘입어 예외 없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우리 문화재를 모았다. 이 수집품들은 모두 일당백 수작들이며 명품들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즉흥에 의한 수집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그림의 경우 한 화가에 있어서 대표작이나 기준작이 되는 작품을 모았다. 간송은 값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명품 위주로 수집했기 때문에 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모을 수 있었다. 일본에 유출된 해원 전신첩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되사왔고 간송이 수집한 우리 문화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있으며 서화는 물론 조각과 공예 등 조형미술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래서 간송미술관 소장품만으로 한국 미술사를 서술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한국 회화사는 상상할 수 없다. 흑자는 간송이 수집한 회화 전체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조선 회화사의 올바른 서술이 가능하다고까지 한다. 청자 가운데 최고의 매병으로 꼽히는 청자삼감 운항문 매병 국보 제68호는 1935년 간송이 나이 30대였고 고려 청자 최고 컬렉터로 일본 주재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의 소장품 전체를 인수한 것이 1938년이었다. 게스비에게 구입한 소장품들은 청자 기린형 향로, 청자 상강, 연지 원앙문, 청자 오리용 연적, 청자 원숭이연 연적 등의 국보가 여러 점에 이른다. 그리고 1936년 경성구락부 전시 경매에서 일본인 대수장가를 누르고 구입한 청화백자 양각 진사 철대 난국 초충 문병은 보물 제241호에서 국보 제294호로 승격된 명품이다. 간송 수집품에는 훈민정음이나 동국정원 등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소장품들은 전부 국보거나 아니면 보물들이었습니다. 그가 그 문화재들을 보는 그런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안목은 없지만 그 간송의 민족혼을 되살리려는 마음은 확실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